네, 오늘은 최근에 국세청 보도자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를 선별해내고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국세청 보도자료인데 고가 아파트 취득자나 고액의 전세 세입자들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했대요. 특히 30대 이하를 집중 검증한다고 하네요. 최근에 자금 출처 조사와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꽤나 자주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추징했을까요? 2017년 8월 이후에 이 편법 증여와 관련돼서 2,200명 정도를 조사했고 추징액으로는 4,400억 원을 추징했대요. 그러면 인당 한 2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편법 증여와 관련돼서 모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2228명을 조사했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겠죠? 그리고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보내오는 그 정보들. 그리고 PCI 분석을 통해서 그 대상자를 선별해내는 거죠.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지, 유의적인 현금이나 예금 이체는 없었는지, 그리고 내 재산이나 나의 소비나 소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검증 대상자를 선정한대요. 그러면 어떤 자료들이 활용될까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등기와 관련된 자료가 당연히 활용될 거고요. 부동산 실가 정보, 이걸 신고하잖아요. 아주 무섭게 신고되고 있죠. 상당히 빨리빨리 업로드도 되고 있어요. 이 정보도. 그리고 심지어 증여 의심 자료도 제출된대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기본이겠죠. 그리고 국세청 내부 자료, 자산 취득이나 소비 지출이나 자산의 양도나 소득 금액 자료도 활용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해 내는 거죠. 이때 주의해야 될 부분, 부모 자식 간 매매도 되죠. 이 거래도 아주 유의해야 돼요. 자금 거래와 관련돼서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누가 관심 대상이 될까요? 이번 보도자료에는 30대라고 특정했죠. 지난번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잖아요. 서울의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전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고액의 전세 세입자, 예전에는 전세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잘 파악하지 못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액 전세로서 강남에 계신 분들이 많았지만 이분들 또한 지속적으로 검증을 실시하고 있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물어보신 내용인데 아주 오래전에 자녀한테 용돈을 줬는데 자녀가 그걸 차곡차곡 모아두었대요. 아주 괜찮은 자녀죠. 그런데 이 용돈으로 주택을 취득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모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 활용은 안 되는 거예요. 교육비는 괜찮은데 교육비에 쓰라고선 돈을 줬는데 자녀가 모았다. 그래도 안 돼요. 교육비로 써야 되는 거죠, 그건. 그리고 직계 존속이 자녀한테 증여한 금액이 10년간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아주 오래전에는 언제죠? 그 자녀가 미성년자일 거잖아요. 그럼 그 미성년자는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자금이 있다면 미성년자가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증여받았겠죠. 심지어 예전에 10년 이전에는 이게 2천만 원이 아니었잖아요. 다만 5년 전, 6년 전만 해도 1,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그 금액만 넘어서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저는 이 미성년자 증여와 관련돼서 증여세를 줄여달라고 찾아오신 분들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돌려보내죠. 왜냐하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줄어드는 증여세보다 저희 수수료가 더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관련된 세무조사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친이 자녀한테 몰래 현금 증여하는 이런 상황, 뭐 CCTV까지 국세청에서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이거 자체를 확인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현금이 생기면
자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치품을 구입하죠. 조금 더 많이 생기면 차를 사고 싶어져요. 조금 더 많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꼭 취득이 아니라 전세라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내가 형성한 재산의 절반이 배우자의 몫이라고 민법상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세법상으로도 이전하면 괜찮은 걸까요? 제가 돈을 엄청 잘 벌고 있어요. 배우자는 별다른 소득원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이때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배우자한테 공동명의 50% 지분을 주잖아요. 이거 자체가 증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여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 금액이 얼마죠? 6억을 넘어서는. 그런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어떠한 대가도 없이 공동명의로 이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이 부분도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사업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 통장을 이용하면 내 사업에 영향이 없을까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녀한테 돈을 주고 싶은데 내가 사업장에서 돈을 주거나 내 통장에서 돈을 꺼내기가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관돼서 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장모님한테 돈을 보내고 여기서 현금 인출한 다음에 이렇게 자녀한테 준다면 내 사업체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사실 이 거래를 잘라서 이렇게만 본다면 이 거래가 사실 드러나는 거래는 아니에요. 아래에서 위로 가는 자금 거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건 얘기가 다르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여기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현금으로 증여하면 어떨까요? 미성년자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죠? 증여하는 재산의 부대 비용 또한 다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돼서 증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취득세나 등록세, 그리고 증여세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 미성년자들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부담부 증여를 선택하는데 왜 부담부 증여를 선택할까요? 왜 부담부 증여죠? 부담을 같이 주니까 부담부 증여잖아요. 내가 10억짜리 자산을 주면서 이 10억짜리에 관련돼 있는 대출금도 아니면 관련돼 있는 보증금도 같이 넘기는 거예요. 이건 네가 부담하라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증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증여와 양도 모두 고려해야 되지만 합산해 보면 이렇게 증여세, 양도세를 모두 부담하지만 결과적으로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거든요. 단순하게 전체를 증여하는 것보다요. 그래서 당장의 이 세효과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많이 선택해요. 근데 같이 딸려보냈던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은 누가 상환하죠? 그걸 자녀한테 정말 상환시키려고 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게 일반적이죠. 그걸 세무서는 모를까요? 알고 있겠죠? 아무리 현금으로 주고 아무리 한참 있다가 증여를 하고 나서 한참 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시점에 현금으로 살짝 주는 거예요. 이런 모를까요? 이거 사후검증 반드시 하겠죠. 꼭 하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사실. 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자금 출처 조사잖아요. 그럼 자금 출처만 있으면 괜찮을까요? 자금 출처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아버지가 법인의 대표자예요. 자녀한테 급여를 주죠. 그럼 자녀의 자금 출처가 되겠네요. 난 자금 출처가 있으니까 아파트를 사도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가공급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공급여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볼게요. 원고가 아버지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직원들의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이건 안 된대요.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뭔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사업장에서 만약에 물론 근무할 수 있겠죠. 근무했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은 심지어 다른 곳에서 교수로 근무까지 했네요. 당연히 안 되겠죠. 물론 당연한 건 아니에요.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다고 봐서 이분은 증여세가 과세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 법인 사업장에 그 비용 또한 인정받지 못해서 법인도 법인세를 더 냈을 거고 가산세까지 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적용하려고 하는 이 차입금. 이번에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 글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사업자금 유용. 이것뿐만 아니라 차입금에 대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대요. 다음번 보도자료에는 아마 이거와 관련된 사례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